그렇고 이번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특별히 좀 모셔서 또 이 관점에서 이 우리가 국가교육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손정웅 선생님 모셔서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네,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잠깐만요. 제가, 예.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제가 이제 이 토론회를 참석을 요청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한 가지 생각은 과연 국가교육과정을 누가 읽을까? 누가 읽는다고 이런 토론회를 만들고 누가 읽는다고 과연 이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육 경력이 한 20년 정도 다 돼가는 지금도 여전히 교수학습 과정과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을 얼만큼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많이 적용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과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국가교육과정을 조사까지 모두 연계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고 그 뒤로는 거의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국가교육까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국가교육과정은 매년 3월 교육계획서 작성할 때 잠깐 보는 그게 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가교육과정이 우리의 교직 생활에 이렇게 가깝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국가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일도 많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 이제 교사들도 국가교육은 단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문서로서 생각하고 뭐 하나의 명령서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로 차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저도 먼저 좀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런 원초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없이 뭐 소외 없는 교육과정을 만든다? 이런 건 좀 제가 한편으로는 좀 많이 고민이 되었던 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을 읽으면서 조금 한 가지 드는 생각은요. 우리 이제 이영빈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것 중에 적극적 효용적 지침, 윤리적 신천적 규범. 참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보면서 너무 미시적이고 내용적 접근에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많다고 할지라도 글 자체가 너무 비상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결국은 그 또한 국가교육과정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뭐 발전문에서 제시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국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누군가의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딱 듣는 즉시 명확하게 이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럼 명확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김영직 선생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에 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자리에도 좀 초청을 해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소외된 학교들, 소외된 그 대상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도 여전히 국가교육과정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 학교를 보통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다른 말로 마이스트고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특성화 마이스트고는 전체 학교 수의 한 22.8%, 뭐 학생 수도 17.2%로 뭐 전체에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은 학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학교들에 있어서 지금 많은 이제 교육과정이 새롭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건 교구학점제, 그리고 NCS 교육과정, 그리고 이런 NCS 교육과정의 결과물로서 가정평가형 자격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교육과정이 실제로 보면 많은 경우 교육과정과 서로 대치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아예 무시되는 교육 환경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NCS, 우리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CS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인데요. 근데 NCS 교육과정 자체가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수립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NCS 교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가정과 정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던 수행할 수 없는 시술 내용이 있다든지, 대학 수준의 어떤 전문 이론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정말 보지도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이상한 내용들이 있기도 해요.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NCS 교육과정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교과 운영은 이거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계속 대두두고 있는 거죠. 고교의 학점제. 이 고교의 학점제 같은 경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2020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였죠. 마이스터고가 고교의 학점제를 우선 적용했고요. 22년도에는 특성화고 25년도에는 전체가 고등학교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가 가지는 선택이라는 관점이 현재 특성화 마이스터고에서 진행되는 가정평가형 자격과는 상당히 대치되고 있거든요. 가정평가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600시간, 우리가 이제 단위수로 따졌을 때는 약 38단위 정도 됩니다. 16시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8단위 정도 이상의 NCS 교과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성화 마이스터고에서는 가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할 때는 보통 교과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하고 이 가정평가 600시간 하면 결국 학생의 선택권이라는 것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재 현실인 거죠. 이에 일부에서는 특성화 마이스터고에서는 고교 학점제와 가정평가형 자격 중 한 가지만 적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특성화 마이스터고가 일반고와 이렇게 다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전공 역량을 함량해서 기술을 익히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선택보다는 차라리 집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육부에서는 특성화 마이스터고의 고교 학점제를 제일 1순위로 지금 적용하고 있죠. 실제 교육부에서는 가정평가형 자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택권을 받은 상황에서 가정평가를 가졌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와 두 개가 병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성화 마이스터고는 학과 단위로 움직이고, 그리고 가정평가의 자격은 그 학과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양한 가정평가의 자격을 운영하는 걸 불가능합니다. 그냥 한 개로 고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고 가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결정한다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선택은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특성화 마이스터고의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차라리 선택보다는 집중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요, 고교 학점제가 가지는 다양한 장점들 때문이겠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고교 학점제의 장점이 특성화 마이스터고에 운영되는 다양한 전공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잘 표현될 수 있는데, 결국 가정평가형 자격이란 것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가정평가형 자격은 이 기존의 검정형 자격, 여러분들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기술 자격이라고 해서 과거에 시험 치고 이랬던 자격을 우리는 검정형 자격 제도라고 하는데요.
가정평가형 자격이 기존의 검정형 자격 제도와 비교할 때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정평가형 자격이 NCS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뭐 NCS의 어떤 문제점을 잠시나마 언급했지만, 이런 식으로 NCS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수학습 과정으로 연결시킨다는 것 역시 여전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특성화 마이스터고에서는 여전히 국가교육과정과는 좀 별개의 외인보대처럼 독자 생존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장학사님께서는 차라리 이런 특성화 마이스터고에는 이런 상세한 지침을 다 버리고 그냥 결과물만 내라. 즉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과제만 제시하고 그 과제를 할 수 있으면 그 과정을 이수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특성화 마이스터고 역시 현재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이 소외된 하나의 또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교육과정 누가 읽는다고 도발적인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이 좀 더 교사들에게 읽힐 수 있는 문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를 좀 오히려 주시는 것 같고요. 좀 더 국가교육과정이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이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성화 마이스터고 교육과정들이 갖고 있는 좀 문제점들, 특히 NCS가 좀 처말한 내용 교육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수립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걸 지금 교육과정으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 그 안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사실은 그 교육과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어서 인상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현재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 질문해 주셨고요. 네, 이상으로 두 분의 발제와 또 세 분의 토론 끝까지 좀 들어봤는데요.